자, 전반부에서는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과연 공무원 연금이 어떤 성격을 가진 연금이냐? 당초에 우리가 출발할 당시에 퇴직금의 성격, 퇴직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인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지금의 국민연금처럼 단순히 사회보장제도인가? 라는 논쟁입니다. 사실은요, 국민연금과의 통합론자들은 공무원연금도 사회보장제도이니까 굳이 군인, 사학, 공무원연금과 같이 특수직역연금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다 가입시키는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퇴직금, 대개 보편적으로 보면 1년 근무하면 1개월치의 퇴직금이 있죠. 이 퇴직금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그 퇴직금이 일정 기준 이상의 경우에는 찾았을 수 없게 만드는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었는데, 이 퇴직연금과 같은 수준이냐라고 할 때 정부에서 이 퇴직수당이라는 것을 최근에 만들었지만 그 퇴직수당의 지급액을 보면 재직연수에 따라서 민간 퇴직금의 6.5% 내지 39%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민간 부분의 퇴직금에 해당되는 정부의 퇴직수당이,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민간 부분의 퇴직금에 대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금의 공무원 연금 퇴직급여가, 퇴직연금 급여가 이 퇴직금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공무원연금의 성격의 논쟁에 있어서 이 퇴직수당 부분이 민간 기업의 퇴직금처럼 같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면 공무원연금을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퇴직수당이 민간 퇴직급여의 퇴직금의 6.5% 내지 39%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을 공무원 연금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단순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지급 규모라든가 지급 방식을 보면 공무원 연금은 인사정책적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인사행정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연금을 얘기할 때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은 이 장기 추계를 통해서 볼 때 정부가 고용주로서 취해야 될 의무 이상으로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 최근에 이제 제일 먼저 그 연금 재정이 바닥이 난 군인연금이라든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공무원연금, 앞으로 이제 사학연금까지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텐데 그것을 정부의 보전금으로 메꾸는 것은 민간 국민들에 비해서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거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연금 재정의 장기 추계를 하게 되는데, 이 장기 추계가 과연 정확하냐 이거죠. 말하자면
연금 재정이 앞으로 3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5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7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는 장기 추계를 통해서 이제 말이 되는 것인데, 이 장기 추계를 하는 경제학자들조차 실토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 추계에 들어가는 변수가 조금만 왜곡되거나 조금만 과대 또는 과소 추정이 되면 이 장기 추계의 규모가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죠. 장기 추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과 장기 추계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장기 추계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추계 방식을 가지고는 이 장기 추계의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장기 추계를 가지고 연금 재정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그래서 이 장기 추계의 정확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0년까지의 장기 추계를 한 세대 정도의 30년 정도의 추계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충당금의 성격에 대한 오해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금주의 정부회계하에서 발생주의 정부회계로 이전하면서 이제 연금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장부, 정부의 회계장부상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금 충당금은 기업회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말하자면 많은 기업들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직원이 앞으로 매년 근무하고 퇴직할 걸 대비해서 고용주 부담인 퇴직급여를 쌓아놓도록 강제하고 있죠. 말하자면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매년 자기 직원들의 1년치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쌓아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원을 많이 채용하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늘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연금 충당금도 늘어나게 되어 있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회계장부상에 미래의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기 위해서 충당금을 그때그때 쌓아 놓으라는 거죠. 회계장부상에서. 그런데 이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용어를 어떻게 썼냐면 연금 충당 부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회계장부상에 보면 자산과 부채, 자본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부채 항목에 연금 충당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회계에서 부채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고용주가 또는 그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대한 부담과 채무의 합입니다. 말하자면 이거 우리가 회계장부상에서 부채라는 개념은 미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떤 계약이라든가 법상 의무를 지게 되는 부담과 지금 현재 지고 있는 빚, 채무의 합입니다. 여기서 부담은 어블리게이션이고 채무는 데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이죠. 그래서 회계장부상의 부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 채무도 있을 수 있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담도 포함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신혼부부가 자녀를 둘 낳았어요. 자녀를 둘 낳았으면 그 사람이 가족의 회계장부를 쓴다고 하면 자기가 20년 동안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돈을 회계장부상에 부담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금 충당금처럼 신혼부부가 내가 자녀 둘을 낳으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자녀 하나를 20세까지 키우는데 10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 양육비가. 그러면 20억 원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녀 양육 충당금이 회계장부상에 들어가야 돼요. 양육 충당금이. 그런데 내가 자녀 둘을 키우기 위해서 20년 동안 2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지만 그 신혼부부의 지금 신입사원의 월급을 보니까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벌어도 6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파산할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신입사원이 20년 동안 신입사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승진도 하게 되고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여력이 좋아질 수 있겠죠. 물론 지금보다 더 여력이 나빠서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력이 나아지죠.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낳아서 20억의 자녀 양육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잡듯이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연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연금 충당금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빚을 지고 있다는 채무가 아니고 미래 시점에서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부담을 회계장부상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충당부채라는 개념을 충당금이라고 쓰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고요. 부채라고 하더라도 부채는 뭐다? 부담과 채무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랏빚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내가 나랏빚이라고 얘기할 때 순수한 빚은 채무로 말하는 거예요. 확정된 채무만을 말하죠. 그래서 정부 회계에 결산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규모와 정부 채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확정된 빚, 채무가 어느 수준이냐라는 것과 정부가 미래의 부담과 채무를 합한 것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채와 채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는 전부 나랏빚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빚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정부가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이다. 근데 그 의무의 내용은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10억 원 빚이 있으면 확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죠. 근데 의무는 충당금의 규모에서 잡아 있는 것과 미래 어느 시점에서 내가 충당금을 지급해야 될 여력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신혼부부 예처럼 미래 시점에서 여력이 생겨서 20억이라는 양육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연금 충당금의 규모를 예측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이 확정 채무와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연금 개혁의 방법론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2015년에 14년부터 했지만 14년, 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연금 개혁이 결과적으로 보면 모수개혁으로 결론이 났죠. 모수개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금의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여금과 연금급여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개혁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고령사회가 진전되든가 또는 말하자면 오랫동안 살다 보면 과거에 예측했던 평균 수명보다 연금급여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기여금을 더 많이 받을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 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연금 재정의 방식에서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래요. 비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예 그거 자체가 없죠. 기여금 받을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기여금을 올리는 거죠. 즉 국민연금에서 4.5%의 종업원 부담, 그 다음에 사업자가 4.5% 부담을 하듯이, 또 정부에서 공무원이 9%의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9%의 부담금을 내는 이 기여금과 부담금의 규모를 비율을 높이는 거죠. 지금 현재 공무원이 1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기여금 얼마 냅니까? 9%니까 9만 원의 기여금을 내겠죠. 이것을 더 올려야 된다. 기여금을 올리고 급여를 낮추는 거죠. 지금 연금 급여율은 2035년까지 1.7%로 낮추게 돼 있죠. 이걸 계속 낮춰오는 거죠. 2010년 이전에는 2.5% 내지 2%였죠. 그것도 퇴직 전 3년 임금의 2.5 내지 2.0%였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얘기는 기여금을 올리고 연금 급여율을 낮추는 거. 이것이 이제 주로 된 방식인데, 이 모수개혁은 결국은 현재의 연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한다는 것이고요. 구조개혁은 지금의 연금 지급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특히 개인연금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것들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논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경우에 지금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또는 사학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처럼 특수직역연금인데, 그것을 완전히 털어서 민간 기업처럼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재분할해서 바꾸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조개혁은 상당히 위기 상황이 왔을 때나 또는 모수개혁이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면 구조개혁의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조개혁의 설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조개혁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과거보다 훨씬 이익이 되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요. 말하자면 연금 수급권자라든가 또는 기존의 공무원들 간에 누구는 과거에보다 유리해지고 누구는 과거보다 불리해집니다. 이게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수표를 하나 바꾸면요, 직종 간 또는 직급 간 연차별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따르기 때문에 이 보수표 개정을 쉽사리 못합니다. 인사실체에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형태의 수당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추가적인 어떤 보수 방식을 채택하지, 기본급표를 말하자면 이제 본급표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의 기본급표와 특정직의 본급표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특정직의 본급표가 상당히 좀 높아요. 그러면 일반직들이 우리도 특정직처럼 본급표를 올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하면 특정직들은 또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계속 어때요? 보수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산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금이나 이 보수, 돈에 관련된 문제에는 이 구조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각 개인 간의 그 이해득실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첨예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새누리당 중심으로 해서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연금을 해체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게 되면 기여금률이 다르죠. 그동안에 9%를 냈던 사람들이 4.5%의 기여금으로 낮춰집니다. 그러면 그 기여금률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공무원 연금을 받던 사람들이 퇴직수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퇴직금의 6% 내지 39%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조개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100%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그 일시적인 퇴직급여의 충당금이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구조개혁이 좌초했던 것이죠. 현실적인 연금 재정의 문제라든가 이해관계 때문에 구조개혁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연금학자들은 지속적으로 이 구조개혁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개혁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상당히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퇴직금 충당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되니까 연금 재정에도 막대한 예산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민간 연금학자들은 구조개혁을 하라고 그래요. 이 구조개혁론자들의 그 숨은 의도를 보면 사실은요, 지금의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연금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기금이나 사학연금기금이나 군인연금기금의 상당 부분을 뭘로? 퇴직연금으로 유도하겠다는 연금 민영화 의도가 깔려 있어요. 연금을 민영화하자고 하면 지금은 국민연금조차도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개인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죠. 보면 실제로 국민연금 자산운용 실적이 민간 자산운용사의 개인연금 실적보다 훨씬 좋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7%가 넘게 수익을 올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국민연금 운용 실적이 좋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판단해도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그 임의계약자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정부 쪽에서 자꾸 이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특수직역연금을 해체해서 국민연금을 통합시키려고 하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여율의 차이라든가 또는 그 가입률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 해결할 이렇게 난제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정부가 뒤치다거리는 해결의 문제이고, 관심은 뭡니까? 공무원 연금 중에서 퇴직금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퇴직연금으로 민영화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지금 민간 부분에 보면 자산운용사들의 애를 겪고 있는 게 뭐냐면요, 시중에 돈이 없어요. 요새 뭐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돈이 많다고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재벌기업과 정부밖에 없습니다. 중산층들은 사실 붕괴가 돼서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 자산운용사의 첫 번째 관심사는 뭐예요? 자기들이 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것은 정부기금이에요. 정부기금을 특히 특수직역연금의 연금기금들을 퇴직연금으로 민영화하는데 상당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죠. 말하자면 민간 연금학자를 중심으로 구조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통합론의 의도는 연금 민영화에 상당한 방점을 띄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개인연금 학자들이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안 했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이 공적연금의 위기론이 등장하면 개인연금 가입률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2010년에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도 그랬고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개인연금 가입률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말하자면 민간 개인연금학자들은 연금의 3층 구도를 얘기합니다. 제일 밑에 뭡니까? 노인연금을 포함한 기초연금, 그 다음에 공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노후보장을 하려면 공적연금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연금이라는 3층 구조를 꼭 강조를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자산운용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안하면 이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개인연금을 통해서 노후 보장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해달라, 또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여달라, 이런 데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 연금 정책의 방향은 현실적으로 기초연금과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이 이게 합해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다 필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보면 정부가 국민연금과 특수지급연금이라고 하는 이 공적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장성,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연금 민영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실패 경험이라든가 민간 금융기관의 그 모럴 해저드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그렇고 지금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많은 일반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걸 감안하면 이 연금 민영화 시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좀 더 논리적으로 공적연금이 국민들에게 득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